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쌍둥이 키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두 녀석 다 워낙 활달해서 저희 친정엄마의 시어머니까지 번갈아가며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요즘은 딴 생각할 틈도 없이 바빠요. 그러다 오랜만에 이 채널에 들어와 보니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이곳 사연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던 생각이 나네요. 지금이야 두 아이의 엄마로 눈꽃 뜰 새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첫 아이를 유산한 아픔이 있거든요. 아이를 잃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그게 몸만 축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유산도 아니고 아이가 거의 다 자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맞게 된 유산이라 더욱 정신적인 충격이 컸어요. 가족들 역시 많이 가슴 아파했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 유산의 원인이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사람들의 탓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동기로 20살 때 처음 만나서 거의 10년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삼형제 중 막내인 남편이 형들보다 더 늦게 결혼하긴 했지만 저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서로 양가 부모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제 가 성인이 된 20살 풋내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쪽 부모님들 모두 결혼이라는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단 제 아이들과 잘 지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서로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 아들이에요. 결혼을 한 건 삼형제 중 막내인 남편이 가장 마지막이었지만 저희 시부모님과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길게 인연을 지속한 것은 3명의 며느리 중 막내인 저였습니다. 그런 만큼 저와 시부모님 사이도 제법 돈독한 편이었고요. 시댁에서 가장 먼저 결혼을 한 건 둘째 형님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같은 직장의 사내 커플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둘째 아들의 속도 위반 소식에 시댁이 발칵 뒤집혔으나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 간에 생긴 일을 빠르게 수습하고 결혼해 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다 큰 성인의 속도 위반 정도야 잠깐 입방에 오르내리고는 금세 잊히는 흔한 이벤트 아니겠어요. 첫인상이 어찌되었건 집안에 첫 손자를 안겨주기도 했으니 수더분한 시부모님 성격에 속도 위반한 며느리를 트집 잡으실 분들도 아니고 무던히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첫째 형님 차례였죠. 첫째 형님은 저희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세요. 둘째 형님하고는 7살 차이가 나고요. 가뜩이나 결혼이 늦은 상태였는데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동생이 덜컥 결혼하더니 그해 바로 아이까지 낳으며 첫째 형님에 대한 결혼 압박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첫째 형님은 시어머님 손에 이끌려 가입하게 된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게 된 분과 결혼에 골인하셨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께 듣기로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이후로도 거의 10분 가까이 여성분을 만나보신 끝에 쉽지 않게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삼형제 중 안정적인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건 저희 부부뿐이었네요. 다른 손위의 두 동서들은 결혼을 위해 가족을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이미 시댁 식구들과 모두 안면이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안부 인사를 전하고 종종 식사도 함께 했던 시부모님이야 당연하고 지금은 아주버님이 되신 남편의 두 형님들 또한 대학 다닐 때 이미 첫 인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차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양가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결혼을 반기에 드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양가 가족들 역시 때가 되면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으니까요. 결혼 준비 잘 되어가고 있어요?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그동안 따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첫째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앞으로는 먼저 챙기시면 되죠. 예의상 한 말에 당연하다는 데 대꾸하는 첫째 동서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몇 번 뵌 적 있었으나 동서들을 처음 본 건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양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처음이었어요. 물론 남편과 연애를 오래 했으니 형님들 결혼식에야 모두 참석했지만 그때야 신부 대기실에 잠깐 들어가 인사만 하고 나온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동서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인사드리러 갔을 때야 사실 어른들 뵈러 간 거나 마찬가지이니 두 사람과 이야기 나눌 기회는 사실상 적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보니 걸려도 된통 걸렸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혹시 오늘 퇴근하고 시간 좀 되나? 우리 동서하고 같이 한번 봤으면 싶은데. 아, 그러실까요? 제가 오늘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퇴근하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만나자는 제안에 당황해서 덜컥 수락을 해놓고는 뒤늦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만나는 게 잘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으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실은 아까 자기 큰형수님, 그러니까 첫째 형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말이야. 그렇게 제가 대강의 일을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제 얘기를 들을수록 기분이 요상한 모양이었어요. 통화를 길게 한 건 아니었지만 말 몇 마디에도 느껴지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편견을 갖지 않고 생각하려고 노력해봐도 좋은 뜻으로 저를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연락을 드리니 첫째 형님이 본인 집 근처로 오라고 그러더군요. 그것부터가 기분이 쎄했어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동서 둘은 저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곁에 같이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두 형수 앞에 선 남편이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형수님들 여기서 다 뵙네요. 제가 저 사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회사 앞으로 말 안 하고 데리러 갔는데 오늘은 저랑 못 놀아준다잖아요. 그래서 캐물었더니 형수님들 뵈러 간다기에 저도 따라왔어요. 아, 혹시 제가 눈치 없이 여자들 노는데 끼어든 건가요? 저는 몰라도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두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눈치껏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자기 모르게 어딜 가냐고 사람을 하도 닥달하는 바람에 오늘은 이렇게 뵙고 다음에 제가 다시 자리 마련할게요. 그래요. 그럼. 떨떠름하게 대파는 첫째 동서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멋대로 숙녀분들이 만나는 자리에 난입했으니 제가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소 어색하긴 했으나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근황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누가 들어도 제가 혼자 나왔으면 꺼냈을 법한 주제는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날은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됐어요. 순조롭게 결혼한다고 했던 내가 입방정이었던 모양이야.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올려오네. 스트레스 받을 일 생기면 그때 나랑 같이 받고 지금은 미리 너무 걱정거리 만들지 마. 무슨 일 생기든 너 혼자 겪게 하진 않을 테니까. 한 입으로 두말할 남자는 아니었기에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만난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나 형들이나 별일 없다고 하는 걸 보니 따로 무슨 일은 없는 것 같아. 아니면 그 두 분만 뭔가 작당한 게 있다든지. 자기 정 마음에 걸리면 내가 이번에도 따라 나갈까? 자기 찬스는 저번에 이미 썼는데 또 그럴 순 없지. 그랬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거짓말인 거 들통날걸? 어찌됐든 평생 볼 사람들인데 그냥 피할 수만은 없어. 나가봐야지. 차라리 그냥 얘기 들어보면 막상 별 얘기 아닐 수도 있잖아. 아무 대꾸 없는 남편 표정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답하고 있었으나 그럼 어떡해요. 이제 와서 겨우 이런 일 때문에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부딪혀야 하는 일은 부딪히는 수밖에요. 그렇게 다시 약속을 잡아 동서들을 만났습니다. 애써 웃는 낯으로 앉아있는데 그쪽에서는 딱히 표정 관리를 할 생각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하려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얼른 얘기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혹시 저번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셨는데 형우 씨 때문에 말씀 못 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제 말에 첫째 동서가 은근슬쩍 둘째 동서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대충 둘의 서열이 짐작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동서 말대로 저번에는 우리도 좀 당황스럽더라. 아무리 도련님이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해도 적당히 알아서 둘러댈 수도 있었을 텐데. 시작부터 타박 주는 말에 굳이 대꾸하고 싶지 않아 계속 웃는 낯을 하고 있자 둘째 동서가 못마땅한 낯으로 마지못해 입을 뗐습니다.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아직 예단 얘기가 제대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보통 이런 건 신부 측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관례인데 결혼식 다 가까워오도록 아무 소리가 없으니 우리 집안에서 먼저 말 꺼내기 민망하지 않겠어?
예단 얘기라면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나 시댁에서나 가급적이면 결혼식 외에는 일체 부대 비용이 들만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생략하자고 합의가 된 상태였거든요. 결혼하겠다고 의사를 양가에 밝힐 때부터 저희가 가능하면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저희 힘으로 결혼을 준비해보겠다고 하자 그러면 집에서 크게 도와주시지 않는 대신 먼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저 혹시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을 듣지 못하셨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처음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부터 양가 부모님 모두 예단이나 다른 결혼 선물은 따로 하지 않는 걸로 하시겠다고 말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둘째 동서를 조종하다시피 팔짱을 끼고 뒤로 빠져있던 첫째 동서가 화르륵 흥분하더니 제 말을 끊었습니다. 동서, 그래도 그건 도리가 아니지. 우리가 듣기로는 동서 친정집이 그렇게 처지는 집안도 아니라면서. 없이 살아서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려고 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건 우리 집안에도 할 짓 아니지 않아? 마치 자기가 시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도 된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니 시댁을 대표하는 시부모님과 이미 얘기가 다 됐는데 왜 저 둘이 저렇게 나서서 분란을 만드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혹시 이런 것도 동서 시집살이인가 싶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쪽에서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저희 맘대로 하기도 입장이 좀 곤란해서요. 형님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세요. 말씀이야 그렇게 하셔도 정작 진짜로 준비하면 자식들이 해주는 건데 물으라고 하시기야 하겠어? 우리가 꼭 뭘 바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건 원래 아랫사람이 눈치껏 하는 거야. 동서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평생 얼굴 봐야 할 사람들인데 시작부터 이러면 우리도 좀 솔직히 갑갑하지. 이건 저들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집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반협박이나 마찬가지인 말 아닙니까? 갑갑한 건 도리어 저였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길래 시부모님하고는 합의도 안 해놓고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소리까지 하는가. 이쯤 되니 한번 드러나 보자 싶더군요. 그러시면 형님들께서는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 건가요? 비로소 제 입에서 저들이 원하는 말이 나온 모양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서들이 반색을 하더군요. 시커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행동에 그만 기가 찼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삼아 하는 말인데 보통은 예단으로는 면풍백들 많이 하지? 대놓고 돈봉투 주고받는 건 너무 천박스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명색이 예단인데 살림살이로 대신하는 것도 좀 우세스럽고 많이들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내 말은. 돈봉투 주고받는 게 천박한 줄 아시는 양반이 아직 시집도 안 온 손아래 예비동서한테 예단으로 명품백을 요구하는 건 천박한 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깟 명품백 하려고 치면 못할 것도 없었죠. 동서는 말 맞다나 저희 친정이 유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면 몰라도 꼭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 마냥 경우 없게 명품백 내놔라 하는 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형님들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듣게 된 말이고 결혼은 둘이 같이 하는 건데 저 혼자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형우 씨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 나오자 두 사람 얼굴이 다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서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네. 저번에 도련님 달고 올 때부터 조짐이 보이더니만 이렇게 여자들끼리 말 나올 때마다 신랑 들먹일 거야? 누군 신랑 없어? 형님, 솔직히 저는 형님이 왜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한 식구 될 사이끼리 잘 지내보고 싶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도 언행도 특별히 조심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좀 서운하네요. 제가 막내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형님 아랫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형님 말씀하시는데 벌써부터 토나면 되겠어? 우리가 뭐 그렇게 서운한 얘기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동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시집와서까지 그러면 안 돼. 손윗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저들이 제 손윗 사람이지 저한테 명령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제 의견 같은 건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봤자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굽히고 들어가면 결혼생활 내내 저를 호구 취급할 게 뻔했습니다. 굽히는 것도 굽혔을 때 그걸 너그럽게 받아주고 아랫사람한테 베풀 줄 아는 제대로 된 윗사람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어차피 저 둘이랑 앞으로 잘 지내는 건 텄구나 싶어 그냥 제 할 말을 했습니다. 형님, 아랫사람이라고 윗사람 하는 말에 아무런 의견도 감정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형님들도 아버님, 어머님 의견 무시하시고 저 따로 불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예단 문제에 불만 있으시면 먼저 가족들끼리 말씀하셔서 저희와 같이 얘기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솔직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요구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네요. 형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들 다른 가족들 들어도 부끄럽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답은 형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막혀 하는 두 동서들을 남겨둔 채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 생각을 내지르긴 했으나 시작부터 갈등을 떠안게 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그러운 분들 시부모님으로 모시게 되어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방금 상황을 다시 떠올리니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지만 나오자마자 본인에게 바로 연락하라는 남편이 신신당부했던 탓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얘기 잘 끝났어? 아니, 파토나도 완전 제대로 파토났어. 제 말에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길게 설명하기도 지쳐서 남편에게는 그냥 아까 일에 대한 녹음 파일부터 던져줬어요.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다고 녹음을 해오라던 남편 말에 처음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타박을 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녹음이라도 안 했으면 둘이 편먹고 내 입장만 난처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녹음 파일을 듣고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본인도 자기 형수들이 이런 인간이라는 건 처음 알았을 테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형수들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잘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지금 자기네 아래 동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려 들어? 자기들도 예단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해왔으면서. 형님들도 예단 안 해왔어? 예단은 무슨, 나 형들 결혼할 때 형들이 자기 돈으로 따로 양복 한 벌 해준 거 말곤 형수들한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그땐 내가 학생이어서 변변한 양복이 없었잖아. 그거 알고 형이 옷 해주면서 자기가 따로 해주는 거니까 형수한테는 아무 소리 말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바라실 분들도 아니고. 아니 본인들도 안 한 걸 왜 자기한테만 해오라고 난리야? 그리고 집에 돈 좀 있으면 뭐 그렇게 뜯어내도 당연한 거야? 명품백이 누구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것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라며. 내가 도움받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해주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저 바라는 거 요구하는 건 아니지. 남편은 당장이라도 제 형들 집으로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안 그래도 동서간 사이도 어그러진 마당에 형제의 난까지 터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만! 나 오늘은 형님들까지만 해도 한계치 넘어섰어. 오늘은 더는 분란 만들지 말자, 응? 알았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벌써부터 내 친정집 뜯어먹을 생각 만만인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앞으로 두고두고 뜯어먹기게 생겼어. 좀 껄끄럽긴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서로 얼굴 붉힐 만큼 다 붉힌 마당에 이제 와서 명품백 그거 사줘봤자 나 예뻐라 할 리도 없고. 나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괜히 안 보이는 데서 자기 괴롭힐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러지. 그러지 말고 내 비상금으로 그냥 해줘버릴까? 자기 비상금으로 하나 우리 친정집에서 뜯어내나 하나 뭐가 다를 게 있어. 어차피 해주면 우리 집 주머니에서 나온 줄 알 텐데. 하지마 그냥.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저도 후환이 두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밥 삼아 보험을 하나 들어두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에서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냐는 말이 나오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형수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정말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하지 말라니까. 제가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시부모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 물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아니 글쎄 이 사람만 따로 불러내서는 대놓고 자기들 명품백 해달라고 하더라니까요. 어른들끼리 이미 다 얘기 끝난 걸 이 사람만 굳이 따로 불러서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예단 안 하기로 얘기 끝난 게 언제적 일인데. 어머, 그게 정말이야? 우리한텐 그런 기미는 일절 안 보이더니
얘만 따로 불러서 그런 소리를 했어? 이 사람이 괜한 소리라고 했어. 어머님, 아버님 별일 아니에요. 잘 지나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건 아니지. 집안 어른들 입장도 있는데 저들끼리 명품백 해달라고 했다니. 제 시어미 시아비 입장은 생각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나마 알았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산혼 내외께 우리 집안이 얼마나 우스워졌겠어. 우리 내외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생각 없는 짓을 벌여. 세 사람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아직 시집도 안 온 사람한테 할 소리가 따로 있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개념 없는 동서들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올바른 두 분 성정을 생각했을 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본인들은 자식들 결혼시키며 어떻게든 부담을 줄여주시겠다고 자취세 장가 보내면서도 한 번도 예단 요구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인데 정작 그렇게 드린 며느리들끼리 작당을 하고 두 분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화가 단단히 나실 법도 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았기에 저는 시부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문제로 일이 더 커지면 제가 형님들 뵙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일 앞두고 이런 문제 생긴 것만으로도 앞으로 저를 색안경 끼고 보실까봐 지금도 좀 불안해요. 저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이 말씀 안 드렸어요. 이번엔 그냥 없던 일로 치고 혹시나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때 말씀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아휴, 집안에 며느리가 셋씩이나 되니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우리한테는 그런 김이 조금도 내비치질 않아서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몇 년을 봐도 사람 속이라는 게 참 알기가 힘들구나. 그래, 네 입장도 이해가 가. 시집 오자마자 시끄러운 일 생기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지. 대신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감추려 들지 말고 꼭 이야기해야 한다. 이건 네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안 전체의 일이기도 해. 너 혼자 떠안는 일 절대 아니니까 내 말 명심하고. 그래, 이 사람 말이 100번 맞다. 자식들이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인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혼내주고 싶다만 네가 난처하게 둘 수는 없으니 이번만큼은 네 말대로 하마. 네,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행동에 더 신경 쓸게요. 이건 네가 조심할 일이 아니라도 그러네. 얘 형우야, 너도 유나한테 더 신경 쓰고 이럴 때 남편이 확실하게 아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야. 그럼요. 당연히 신경 써야죠. 이렇게 저희가 원하던 방향대로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좀 약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쪽은 쪽수가 둘이고 저는 하나인데 이 정도 밑밥은 깔아둬야 나중에라도 그 둘에게 구박을 당해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두 동서들과는 여전히 껄끄러운 채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그 두 사람과도 결혼으로 묶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무척 삐걱거리기는 했습니다만 좋든 싫든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마당에 이왕이면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예물 안 해준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신혼여행 선물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명품백만큼은 아니지만 신혼여행지의 특산품과 명품 스카프까지 나름대로 그 두 사람 선물 때문에 지출이 컸어요. 처음부터 욕심을 숨기지 않은 사람들이었기에 그걸로 태도가 돌변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본전치기라도 됐으면 싶었죠. 그냥 올해도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우리 선물 사느라 너희는 양껏 쓰지도 못했겠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에 기뻐하시면서도 금세 저희를 걱정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선물한 저희도 뿌듯했어요. 제가 애초에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씩 주고받으면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겠죠. 스카프네? 신혼여행이라 좋은 거 먹고 다니느라 부족하긴 했나 보네. 신혼여행이라 좋은 거 먹고 다니느라 부족하기는 했나 보다. 바로 이런 게 줬던 것도 뺏고 싶다는 거겠죠. 애초에 제 것도 아니었던 명품백을 못 받으니 제게 빼앗겼다는 생각이라도 드는 모양인지 명품 스카프 정도로 그 욕심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눈치가 있으면 시부모님 앞에서는 조심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제가 미워 보이는 마음이 너무 커서인지 할 말 못할 말도 못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럴수록 제 입장은 유리해질 테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제가 동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줄 증인이 되어줄 테니까요. 제 처에 무례한 인사에 옆에 계시던 큰아주버님이 당황한 듯 틈칫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의 눈길 역시 곱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형우랑 재수씨가 기껏 생각해서 좋은 선물까지 준비해줬는데 고맙다는 소리가 먼저 나와야지. 네, 고마워요 도련님. 굳이 저를 쏙 빼고 제 남편만 언급하는 꼴이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는 건가 싶었어요. 첫째 동서 옆에서 똑같이 빈정대는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둘째 동서만 빼고 다른 식구들이 다들 황당해서 첫째 동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혔다면 오히려 골치가 아팠을 텐데 행동이 단세포라는 점이 그나마 제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첫째 하는 꼴 보니 네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싶긴 하더구나. 둘째하고는 어떻게 착짝꿍이 잘 맞아서 저러는 건 나도 처음 봤는데 제 시애비가 옆에 뻔히 앉아있는데도 저런 걸 보면 제가 아주 심보가 보통이 아니겠어. 너 저번에 내가 한 말 있지 않았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말해야 한다는 거. 그럼요 어머니. 꼭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저번 같은 일이 또 있게 하겠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 아니래도 나도 쟤들 따로 불러서 단속 단산히 해야 둬야겠다. 어린이 계신데 천지분간 못하게 저대로 줄 순 없지. 너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 동서들 하는 꼴을 보니 앞으로의 일이 순탄치 않겠다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으나 시부모님이 이렇게 확실한 제 편인데 저희 둘이 뭘 어쩌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댁에서 발언권이 제일 센 사람은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저들 나름대로는 빈정이 상했는지 그 이후로 제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차라리 다행스러웠습니다. 잘 지낼 자신이 없으면 최대한 연락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다소 대면대면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큰 갈등은 없이 지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 임신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면서부터였어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빨리 아이를 가질 계획은 아니었는데 뜻밖에도 결혼 2달 만에 예상보다 훨씬 이르게 첫 아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희 부부 2사람 모두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께서도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댁은 아이가 귀한 편이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 시조카가 한 명 있기는 했지만 그 뒤로 결혼 10년이 다 돼가도록 둘째를 갖는데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첫째 동서였어요. 첫째 아주버님과 첫째 동서의 결혼이 늦은 편이었다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 때문에 첫째 동서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시도했으나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듣기로는 7번의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는데 7번 다 실패했다고 해요. 그나마 아주버님과 첫째 동서가 연애 결혼이면 아이에 대한 압박감이 좀 덜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두 분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사이잖아요. 처음부터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확실한 상태에서 한 결혼인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으니 첫째 동서의 부담감이 상당했을 거예요. 문제는 본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스트레스를 가뜩이나 미운 털 박힌 임신한 손 아래 동서에게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가 아직 입덧은 안 하니? 내가 형우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유난스러웠거든. 그런 건 보통 시어머니 많이 따라간다 해서 내가 아주 걱정이야. 그냥 안 하듯이 지나가면 좋을 텐데.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 세상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챙기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는 첫째 동서 눈에서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용을 써도 들어설 생각을 안 하는 아이를 쉽게도 가진 제가 미울 법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첫째 동서 눈치를 보느라 조마조마해서 시댁만 가면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첫째 동서 눈치를 보니 남편도 불만이 많았어요. 본인 아이 안 생겨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당신한테 그럴 건 또 뭐야. 가뜩이나 초기 임산부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심부를 못되먹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 솔직히 불편해 죽겠는데 본인도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어. 벌써 40이 다 되셨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저러다 끝까지 아이 안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나도 요새 불안해.
저쪽에서는 당신 생각 코딱지만큼도 안 하는데 속도 좋다. 어머니도 사정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하면 당분간 본가에는 가지 말자. 눈에 안 보이면 저도 좀 덜 긁으려 들겠지. 남편 말에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나 첫째 동서를 위해서나 서로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났을까 둘째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요새 시댁일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식구도 한둘이 아닌데 동서까지 빠져서 음식 준비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애가 졌다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애한테도 안 좋아. 나라고 애 안 낳았어? 누가 들으면 애를 한 대여섯은 낳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하느라 무슨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애초에 음식한다고 며느리 부려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간단하게 과일 깎는 전도나 서로 돌아가며 했지 저희 도착하기도 전에 어지간한 음식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별 꼬투리를 다 잡는다 싶었죠. 형님이 임신하셨을 때 힘들지 않으셨다고 다른 임산부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날 안 간 건 어머님이 먼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빠졌던 거고요. 어머님 성정이야 원래 그러신 분인 거 몰라서 그래? 그래도 시댁 행사에는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와야지. 서로 봐서 반가울 얼굴도 아닌데 뭘 그렇게 못 불러내서 안달인가 싶다가 아하 싶었습니다. 왜요? 첫째 형님이 저 안 왔다고 또 뭐라고 하세요? 아니 갑자기 형님 얘기는 왜? 뻔한 일이죠. 도대체 무슨 책이 잡혀서 저러는지 모르겠으나 둘째 동서는 유난히 첫째 동서 앞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저한테 대시 타박을 하는 거나 여러모로 둘째 동서는 첫째 동서 아바타나 마찬가지였죠. 아마 저한테 이렇게 날카롭게 구는 것도 수술리면 첫째 동서의 히스테리가 자기한테 넘어올까 싶어 더 앞잡이처럼 굴었던 거겠죠. 길게 이야기하기도 싫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몸이 안 좋았어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댁 행사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만 끊겠습니다. 가뜩이나 임신하고 몸이 물에 젖은 손뭉치같이 무겁게 느껴졌는 차에 임신했다고 유난 떠는 사람 취급까지 당하니 기분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엄마가 저 대신 더 화를 내주셨습니다. 아니 자기도 애 낳아봤다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말을 매몰차게 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임산부인 거 알면 그렇게는 안 하겠다. 동서 둘이라고 있는 게 둘 다 저 모양이니 정말 어쩌면 좋아. 너 행여나 저것들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된다. 저런 부류는 하나 해주면 하나 더 뽑아먹겠다고 안달난 것들이야. 안 그래 엄마. 엄마 딸이 그런 맹추도 아니고. 제 편을 들어주는 친정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괜히 책 잡힐 일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 빈도수만 좀 잘 조절해서 컨디션 봐가며 다시 시댁 행상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넘어갈 무렵 새벽에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첫째 동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가 싶어 그 시간에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별일도 없는 거예요. 주절주절 헛소리를 늘어놓는 첫째 동서에게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형님,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급한 일 아니시면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 자주 연락한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도 못 받아줘? 그러더니 또 한참 헛소리를 하는 첫째 형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잠을 설쳐서 가뜩이나 임신으로 무거워진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도 이틀 걸러 하루마다 첫째 동서의 새벽 연락이 이어졌어요. 어쩔 때는 전화를 받으려고 치면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 저도 저지만 남편의 화가 폭발해버렸어요.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멀쩡한 사람한테 이래도 사람 환장할 판에 잘 쉬어야 할 임산부한테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일부러 잘못되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거야 뭐야. 당장이라도 첫째 동서 집을 때려 부수러 갈 기세인 남편을 간신히 뜯어말렸습니다. 남편을 말리긴 했으나 솔직히 저도 좀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꼭 우리의 잘못되길 바라고 하는 짓 같잖아요.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첫째 동서의 악의에 그날 저녁부터는 잘 때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참으로 다사다난한 첫 아이 임신 기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 정말 이제 출산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시조부모님의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만삭인 저보고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또 동서들이 난리를 치겠구나 생각하면서도 이제 정말 출산일이 임박했으니 그 둘 신경 쓸 때가 아니었죠. 그렇게 집에 있는데 갑자기 둘째 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뭐해? 지금 형님이 동서 언제 오냐고 자꾸 난리도 아니셔. 형님, 저 만삭이에요. 예정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또 왜요? 어머님 친구분 사고 나셨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셨어. 가뜩이나 손도 부족한데 동서라도 와서 도와야지. 정말이지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그게 지금 며칠 있으면 애 낳아야 할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때 그 난리를 치든 말든 전화를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둘째 동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서 안 오면 형님이 당장이라도 동선에 쳐들어갈 기세야. 동서도 그건 싫을 거 아니야. 와서 하는 신용이라 좀 하다가 가. 최근 첫째 동서의 행동이 상식적인 편은 아니었죠. 정말 저희 집으로 달려오고도 남을 사람이었기에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결국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둘째 동서가 뒤집개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왜 이렇게 늦어? 시간 없어. 얼른 전부터 붙여. 뒤에서 눈을 세모로 뜨고 첫째 동서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뒤집개고 뭐고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으나 더 험한 꼴 당하느니 그냥 붙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서 육전을 한 20장쯤 붙이고 나니 가뜩이나 임신으로 부은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너무 아팠고요. 무엇보다 음식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 더 서 있다간 토할 것 같아서 냅다 방으로 들어가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첫째 동서가 득달같이 쫓아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애 가진 유세는 저 혼자 다 떨지. 당장 나가서 마저 붙이지 못해? 형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지금 만삭이에요. 이러다 우리 애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이젠 협박까지 해? 야, 너 진짜 꼴값 떨지 마. 너 하는 짓 보면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져. 그래, 나라고 애 안 낳아봤어. 그 정도로 해. 어떻게 안 되니까 얼른 형님 말씀 들어. 진짜 왜들 이래요? 첫째 동서가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미쳤어요? 그 말에 첫째 동서 눈이 뒤집히더니 정말 미친 여자처럼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임에 제가 바닥으로 철퍽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배에서 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제 주변이 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몸부림치자 그 두 여자 낯빛도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 형님, 어떡해요? 그나마 둘째 동서가 먼저 정신을 차렸는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곧 출동한 119에 급히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희 소중한 첫아이는 제 곁을 떠난 후였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남편이 제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떠나가고 반쯤 꺼진 배를 보며 다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것들 가만 안 둘 거야. 그것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의식이 꺼져가는 와중에 남편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어요. 다시 깨어났을 때 남편은 곁에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제 곁을 지키고 계셨죠.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죄인 꼴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악기들이 다 있습니까? 애 꼴 좀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돈만 믿고 우리 아이 그 집에 보내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가 정말 사돈 뵐 낯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리를 접고 제 친정엄마에게 빌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그만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으나 마음의 상처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이번 기간 내내 남편과 친정엄마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 사람이 회사는 어쩌고 저러나 싶었으나 물어볼 기운도 없었어요. 그렇게 입원한 지 사흘쯤 지났을까 뻔뻔한 인간들이 감히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동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이러다 진짜 이혼당해요.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이 뻔뻔한 인간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형 둘 다 이혼남 만들 생각이에요? 아이 잃고 정신없는 건 알지만 그걸 제 탓만 할 건 아니죠. 첫째 동서는 끝까지 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더군요. 그 꼴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가 그 두 여자 머리채를 휘어잡아버렸습니다. 이 악기 같은 년들! 내 손자 잡아먹은 딱똑한 년들! 니 년들은 살인자야! 왜 이래요? 이거 놔! 저것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는 제 기세에 남편이 그 둘을 집어던진 듯 병실 밖으로 쫓아냈어요. 제 상태가 조금 진정되자 남편이 그간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녹음한 파일 듣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떠난지 알았어. 그걸 알고도 도저히 저것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그간 통화 녹음했던 것들이랑 새벽에 연락한 거며 당신 이번 일 진단서까지 모을 수 있는 건 싹 다 끌어서 저 둘 고소했어. 형들한테도 그간 저것들이 한 짓들 녹음 파일 다 보냈고 형들이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 당신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하자고 했어. 첫째 동서 기행이 나날이 심해지다 보니 그날 시댁에 들어가면서부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던 걸 남편이 들은 모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하느라 기본적으로 제 휴대폰에 통화 녹음 설정이 되어 있어 그간의 동서들 만행 역시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고소할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남편이 우리 아이 떠날 때의 상황을 그대로 들었을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을 떨구는 남편을 보니 아이를 잃은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아이가 떠났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제가 기운을 차린 것과는 별개로 그 둘을 가만히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둘은 감히 남편과 저의 첫 아이를 죽인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저 두 인간들과 절대로 가족으로 지낼 수 없습니다. 고소 진행하는 건 물론이고 저 인간들 이 집에서 쫓아내지 않으시면 어머님 아버님 뵙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주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을 가족으로 계속 보고 살 순 없어요. 제 말에 시댁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이윽고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손자 잃게 만든 그들 더는 자식으로 품고 살 수 없다. 그들과는 인연 끊을 작정이다. 우리가 정말 널 볼 낯이 없다. 미안하다 아가. 나도 마찬가지다. 끔찍해서 그것들 얼굴 어떻게 보고 살겠니? 너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너는 제발 네 몸만 생각해, 응? 언제나처럼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부모님 말씀에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주버님의 말씀은 저희 부부에게도 뜻밖이었어요. 저 도저히 그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재수씨 일도 정말 면목도 없지만 저도 더는 그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으나 첫째 아주버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도 이혼하겠다는 첫째 아주버님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 형 말을 듣고 머뭇거리던 둘째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지금 별거 중이에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솔직히 그 사람 보는 거 겁나네요. 저도 근데 애가 없으면 모를까 애까지 있는데 섣불리 이혼하겠다고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 재수씨 앞에 나타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 집에도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예요. 그것만큼은 정말로 약속드릴게요. 본의 아니게 형님 두 분 모두 결혼 생활이 파탕난 꼴이 되었습니다. 그게 100% 저 때문만은 아니었겠으나 마음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 행여나 쓸데없는 생각은 마라. 저 애들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네 탓이겠니? 나도 내 아들들 그런 무서운 여자들이랑 같이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것들은 그것들 저주는 업보 치르는 거니까 네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본인 속도 말이 아니실 텐데 혹여 제가 죄책감을 느낄까 싶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둘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에게 죄책감을 느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주버님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폭행죄와 상해죄가 모두 적용되어 그 둘은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중간에 둘째 동서가 저희 집 앞에 뛰어와 제발 살려달라며 빌었으나 이내 둘째 아주버님께 질질 끌려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본인 죗값 치르는 일인데 고소 취하야 고려도 하지 않았죠. 첫째 동서와는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첫째 동서가 이혼 못한다며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첫째 아주버님은 결국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과는 첫째 아주버님의 완벽한 승소였죠. 불임 폐악이 하도 많아 재산 분할도 전적으로 첫째 아주버님께 유리했습니다. 그간 아주버님도 벼르고 벼르셨던 모양이에요. 첫 아이를 잃은 지 딱 1년 만에 저희 부부에게는 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먼저 떠난 아이가 동생 손을 잡고 다시 찾아와 준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얼마 전 세돌을 넘긴 아이들은 둘 다 어찌나 강골인지 온 식구들이 다 붙어도 감당이 쉽지가 않아요. 덕분에 저희 부부와 양가 부모님 모두 정신없이 살아온 탓에 첫 아이를 유산한 아픔도 아물 수 있었어요. 아이들 덕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 안에서 힘을 붙이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희 부부입니다. 유산의 아픔을 딛고 다시 행복을 찾게 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죽을 만큼 힘든 날도 견디다 보면 이렇게 웃을 날이 오는가 봐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전업으로 있기보다는 직장을 다니고 싶어 쭉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같은 직장을 다니는지라 뜻도 잘 맞고 편히 잘 살고 있지만 시댁 때문에 최근에 무척 힘들었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유추하시는 게 시집살이가 심해서 그런 줄 아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생겼어요. 그 고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시누이예요. 저보다 4살 위인 형님인데 사실 우리 둘끼리의 사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무던하거든요. 딱 한 가지,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되었어요. 별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40이 넘어가니 아기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형님은 아기를 워낙 갖고 싶어 했고 당연히 결혼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전에 10년 정도 연애했던 남자가 아주 몰상식하게 형님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때 형님이 얼마나 울면서 서러워하던지 그 모습에 괜히 저까지 분노하게 되었답니다. 진수 씨가 나보고 이제 아이는 못 낳지 않겠냐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대. 그런데 나보고 곧 폐경 아니냐며. 그럼 곤란하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10년을 만났어.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나한테 이래 정말. 왜냐면 말 맞다나 저 진수라는 인간이 정말 나쁜 인간인 게요. 그놈의 본인 꿈을 쫓는답시고 돈도 없이 맨날 형님한테 용돈 타가고 자취방에서 밥 얻어먹고 우리 어머니가 선자리 봐오는 것도 시비를 걸곤 했었대요. 어느 쯤에서부턴가 저도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위인 양 드나들고 우리 시부모님도 만만하게 보더니 나중에 보기 좋게 그냥 뻥 차버린 거예요. 저 따위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남편도 저 인간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갈더라고요. 솔직히 누나도 바보야. 미쳤다고 저딴 남자를 믿고 10년을 그냥 날려버리냐고. 그렇게 애기 갖고 싶어 했으면서 일찌감치 정신을 차렸어야지. 내가 제일 열받는 건 진수 그 자식이 지금 곧장 딴 여자애를 만나고 있다는 거야. 뻔하지 뭐. 어린애 만나니까 얘랑은 앞길 창창해 보이고 우리 누나한테는 이제 볼장 다 본 거지. 진짜 길에서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남편조차 으름장을 놓으면서 부들부들 거리는 걸 보면 남녀 연애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맞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당연히 결혼할 것처럼 시간을 끌어대던 남녀였는데 헤어져 버렸으니 양쪽 집에서 느끼는 타격감도 컸을 거예요. 당시의 씁쓸한 분위기를 어쩔 수 없이 체감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사람 일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헤어지고 울상을 하고 있던 형님이었는데 몇 달 안 지나서 대뜸 결혼 소식을 알려왔지 뭐예요? 형님, 누구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 진수? 아니, 그 인간이랑은 2번 다시 안 본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에 형님은 흠칫 놀라시더니 이내 웃으면서 난감한 듯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옳게. 그 인간은 됐어. 걔 말고 나 대학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거든. 군대 가면서 헤어지고 못 봤는데 진짜 인연은 희한한 것 같아. 얼마 전에 교수님 전시회 갔다가 만났지 뭐야. 어쩌면 만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자리이긴 했지만 어찌어찌 둘 다 아직 혼자더라고. 감정도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 나도 참 많이 민망하네. 올케가 이해해줘. 좋은 소식이니까. 이처럼 형님 말 맞다나 어쩌면 아주 생뚱맞게 느껴지는 새로운 남자와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 아버님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이었고 남편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전 자세히 몰랐지만 어릴 적에 같은 연립단지에 살았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여간 인연이 되려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마흔 앞두고 둘 다 혼자에 느지막이 우연히 만나서 불타오를 수 있냐고요. 그리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둘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늦게나마 찾아온 형님의 결혼 소식이 참 희한하게 느껴졌고 아기 소식을 기대하긴 다소 어렵겠지만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랬어요. 형님은 저한테 정말 친언니 마냥 다정하게 잘해주는 분이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다툴 때에는 제 편도 잘 들어주시고 어머니와 저희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늘 중간 역할을 잘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결혼 부분에선 제가 늘 선배라면서 부럽다는 말을 달고 사시는 분이었으니까요. 헌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촉 같은 게 있잖아요. 형님의 시어머니의 인상이 어지간히 찐하고 세 보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아들은 엄마 얼굴 닮는다고 그 집 아들인 형님의 남편, 그러니까 저희 시댁 아주버님은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인상이긴 했어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왜 저 외모에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나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우리 형님을 사랑스럽게 보더라고요. 하지만 형님네 시어머니는 아주 고집도 세 보이고 말도 되게 딱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창 신혼 초에 형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들었을 때도 꽤 충격이었답니다. 저번에 어머니가 갑자기 백화점 가자고 부르시더라고. 나는 멀리 친구들이랑 나와 있었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 친구들이랑 있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분 단위로 계속 전화를 걸어대시는 거 있지? 왜 그렇게 밖에 오래 있냐고, 언제 집에 갈 거냐고 자꾸 따지듯 말씀을 하시는 거야. 친구들 보기에도 너무 창피했어. 저는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 집착해서 백화점을 같이 다니고 싶어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다른 지인들과 있다는데 계속 전화를 걸어댄 게 이해가 안 갔어요. 형님네 시댁이 좀 유복하긴 하다지만 은근히 돈 갖고 유세를 많이 부리신다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시댁은 그냥 평범한 집이긴 해요.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전혀 돈이나 뭐 다른 걸로 피곤하게 하시는 게 없지만 물질 여부가 시집살이랑 꼭 비례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사람 자체가 원래 순딘순딘 하시고 남일에 크게 관여 안 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아버님이 좀 가부장적이고 짜증이 많으셔서 형님이 결혼할 때에도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저런 내용을 들으신다면 당장 결혼 때려치라고 하실 게 뻔하니 형님도 저한테만 상담을 하셨나 봐요. 초반에는 그냥 그런 일도 있겠거니 했고 저도 제 삶이 바쁘니까 잊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형님이 갑작스레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찌 결혼 생활 하시는지 궁금했고 시어머니와 거리는 좀 두고 사는지 알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만났던 이날의 만남은 돌아오는 내내 저를 굉장히 찝찝하게 했어요. 형님이 이날 저에게 했던 얘기는 아무리 봐도 외도가 분명했거든요. 외도라고 생각되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형님의 남편 시아주버님이었답니다. 나 이런 얘기 올케한테 하기 정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상담하긴 내 얼굴에 침 뱉기고 올케는 왠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털어놓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위치가 좀 이상하더라고. 너무 이상해서 사진으로 찍어놨어. 이것 좀 같이 봐줄래?
형님이 저에게 내민 핸드폰 속 화면을 들여다보니 뭔가 일부러 의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포털 사이트인데 그 안에서 이동한 위치가 기록으로 남아있어 누가 봐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것 좀 봐봐, 올케. 나한테 이런 장소로 간다고 한 적도 없거든. 그냥 집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온다고 했던 날이라 기억이 나. 근데 이날 시간대며 남편이 늦게 들어왔던 거며 다 맞는 날인데 왜 호텔 기록이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도 이런 얘기는 친구들이나 인터넷으로 익히 보고 들었던 바라 저도 모르게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함께 점검해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 와이프인 형님에게 연락해줄 때와는 달리 전혀 다른 장소에서 술집에 가거나 호텔에 들락거리고 몇 시간씩 오래 있다 나온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상황에 대한 답도 형님이 갖고 있긴 했어요. 올케, 나 정말 너무 이상해서 이날 새벽에 남편 핸드폰을 샅샅이 다 뒤져봤어.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거야.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었더라고. 그것도 나보다 앞서 만나던 여자, 결혼하려던 여자였나 봐. 저번에 어머님이 가족들끼리 얘기하시다가 실수로 이름을 잘못 말하신 적이 있거든. 그때 고모님들도 아차 싶은 얼굴로 당황해서 나를 보시는데 아마 그 여자 맞는 것 같아. 결혼할 생각으로 오랜 만난 사람이라 집안 행사도 다 따라다녔고 어른들도 뒤늦게 입조심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 여자랑 아직도 만나서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지? 이 말을 하는 형님의 표정은 정말 아주 허옇게 텅 빈 눈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앞만 봐도 100%이고 이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형님에게 제안을 했고 형님은 그걸 곧장 받아들이셨답니다. 하지만 저나 형님 둘 다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매듭이 지어질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얼른 아주버님이랑 이 문제로 확실히 얘기하세요. 누가 봐도 외도 맞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둘만 얘기하지 마시고 시댁 어른들에게도 알리는 게 낫겠어요. 나 정말 너무 가슴이 쿵쿵 뛰고 우울하고 미칠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겠지? 힘들어하는 형님을 달래고 또 달래면서 결국 이 일을 본인 시댁에 알리실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벌어진 일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형님을 그 집에서 빼내야 했던 것일까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와, 나 미치겠다. 진수 그 자식하고 이제 좀 멀쩡한 인간이랑 만났나 했더니 매영 진짜 이번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못 참을 것 같아. 어쩜 인간이 그래? 글쎄, 이전 여자를 아직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누나가 그 집 어른들께 알렸다나 봐. 그런데 거기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고 발작을 하더래. 어디 우리 아들 하는 일을 꼬치꼬치 따지냐고. 핸드폰은 왜 훔쳐보냐면서 별 상스러운 소리를 다 했다더라고. 단체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게다가 핸드폰 훔쳐봤다고 매영은 매영대로 발을 탕탕 굴러대고 난리를 쳤다네. 저리 가라면서 밀었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돌겠어. 그야말로 이 얘기는 와 소리가 나올 법한 얘기더라고요. 듣고도 믿기질 않아서 넋이 나가 있는 제 앞으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이때 들은 얘기를 생각하니 애지간해서 이 시기에 형님을 그 집에서 빼내긴 힘들었을 것 같네요. 게다가 혹시 당신은 알았어? 아니다. 누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글쎄 임신을 했다지 뭐야? 될 거라고 기대도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 누나도 어지간히 황당해하는 것 같아. 뭐? 임신? 그게 진짜야? 세상에 전혀 몰랐었어. 형님도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는데. 느지막이한 결혼이라 양가 어느 쪽도 아기에 대한 화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도 헷갈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의 외도 문제만 아니라면 더없이 좋은 얘기일 텐데 형님은 오롯이 이런 상황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 그렇게 아기를 원했던 분이라 웬만하면 좋은 쪽에 초점을 맞추는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 모두 심란한 상태로 머물고 있던 가운데 이 상황에서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폭주해버리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임신한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자중하셔야 하는데 아버님 딴에는 임신이라는 키워드 자체에 더 분노하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아버님의 폭주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긴 하겠지만 이때 아버님이 잔뜩 날이 서서 본인 사위를 호출하셨다는데요. 너무 웃긴 건 아주버님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답장만 띡 보냈다는데 그걸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이것 좀 봐라. 글쎄 뭐라고 왔는지 아니? 아버님, 요즘 야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제 전화 주신 내용도 많이 불쾌하고 이 사람한테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야. 네 아버님이 사위한테 전화해서 뭐라 난리치긴 했거든.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리니까 얼굴 보고 한바탕 다 혼내려고 부른 거였어.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이제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애기도 생긴 데다가 평생 보고 살아야 하니 사위 한번 크게 잡으려고 했던 거지. 안 그러면 네 아버님은 네 형님 시집 보내놓고도 맨날 시엠보 인생처럼 가슴 졸이면서 살 테니까 대차게 야단 쳐놓고 다신 못 그러게 눈물 쏙 빼려고 했던 모양이야. 근데 저렇게 얌체같이 쑥 빠져나가면서 죄송하단 말도 없는 거 봐라. 나는 제 임신한 것도 그닥 기쁘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이니 정말.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어째 잘못을 저지른 아주버님은 당당해 보이고 맨날 마음고생하는 우리 불쌍한 형님이 무슨 가해자 마냥 보이더라고요. 결국 마음이 급격히 약해져 버린 어머니는 이렇게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행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전 이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위를 어르고 달래본답시고 마치 아부하듯이 잔뜩 음식을 해서 보내신 거예요. 본인 딸내미도 임신해서 음식 잘 못 먹고 힘들고 사위도 약간은 달래서 둘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이때 서운했던 게 저 역시 임신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이렇다 보니 다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고 어머니는 본인 딸 생각밖에 없으셨는지 저보고 형님 댁에 음식들을 실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임신 초기라서 몸이 영 편치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형님과 사이가 좋았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새로운 시집살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랑 감정 상할 뻔했어요. 아무튼 임신을 한 자체는 좋은 일이고 기왕이면 둘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저 역시 같았답니다. 그래서 음식도 갖다 드리긴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형님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옳게 엄마가 갖다 주란 거지? 그래 고마워. 이거 가져다 주느라 고생 많았겠다. 엄마도 참 옳게도 임신해서 힘든데 이렇게 오라가라 시키면 어떡해. 내가 참 면목이 없어 자기한테. 마음 같아서는 집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은데 입덧이 유별나게 심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 다음에 또 약속을 잡자. 정말 미안해. 이렇게 제 입장을 배려해주는 착한 형님을 보니 어머니에 대한 사소한 서운함도 금방 가라앉았어요. 한편으로는 집안 쪽 너머로 뭔가 다 다운되어 있고 어두운 분위기가 흐르기에 그거 하나는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와중에 어머니는 또 분위기를 어떻게 올려보시겠다고 음식 잔뜩 얻어먹고 답장도 없는 사위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너무 답답하고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꿎은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네요. 아니, 솔직히 딸이랑 며느리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게 경사이긴 하지. 그런데 지금 형님 상황이 안 좋잖아. 거기 아주버님은 코빼기도 안 내비치고 있는데 무슨 여행은 여행이야. 이런 거 다닐 기분이 아닌데. 그리고 나나 형님이나 아직 몸살이고 조심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제가 평소 같지 않게 마구 화를 내자 임신 중이라 예민한 거라고만 판단을 했나 봐요. 자꾸 저를 설득하면서 자기네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마음도 이해해. 알아. 힘든 거 알지. 근데 이번만 누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도 웬만하면 남의 집 일 신경 딱 끊고 살고 싶은데 엄마가 저렇게 노력하는 것도 너무 안 됐잖아. 이번만 좀 협조해주라. 내가 모든 거 다 감당할게. 응?
이렇게 되어 우리는 예정에도 없던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서울 외곽으로 펜션을 잡아서 다 같이 1박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시고 단톡방은 아주 떠들썩했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형님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기신 거예요. 다들 재밌는 시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죄송해요. 아무래도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어제만 해도 빈혈이 심해서 주저앉았거든요. 나이 들어서 임신하니 몸이 안 따라주네요. 아무래도 여행은 무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남기시더니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될 텐데 단톡방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나름 기대하고 계셨던 어머니도 되게 놀라셨고 우리 모두 형님의 갑작스런 퇴장에 할 말을 잃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여행도 전부 무산되었고 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부부에게조차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조용한 가운데 저는 무던히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가운데 친정엄마 칠순도 있어서 다 같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묵묵히 따라다녀주고 짐도 들어주고 운전까지 다 도맡아주는 남편을 보니 왠지 모르게 형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 일에 군말 없이 다 따라다니는 남편인데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가 싶어 간만에 형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형님이 좀 날선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올케? 나 지금 바빠서 통화하기 힘든데 중요한 내용 아니면 나중에 전화하자. 만나자고? 아니, 요즘 바쁘고 몸도 안 좋고 해서 누굴 만날 상황이 안 돼. 그럼 끊어? 뭔가 형님답지 않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썩 축복받지 못한 임신이기도 했지만 저한테 냉정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친언니 마냥 잘해주셨던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본인 친정 여행도 못 다녔는데 제가 너무 보란듯이 카톡 프로필에 우리 친정 식구들 여행 사진을 올려서 그런 걸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되더군요. 그래도 그런 걸로 옹졸하게 삐지거나 시비를 거시는 분이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렇게 칼같이 잘라버리는 말투는 약간 상처가 되었어요. 남편에게도 상황을 말했더니 여지없이 자기 누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그런 걸로 삐지고 기분 나빠하는 성격이 아니야. 얼마 전에 애기 옷도 선물로 보내줬었잖아. 당신이랑 연락을 안 하고 나한테 보내준 건 바쁜 와중에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대. 이 부분도 그런대로 납득이 가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이전과 저를 대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진 형님을 보고 미심쩍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왜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내외하셨는지 곧 알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불편한 일로 말이에요. 정말 간만에 형님 번호가 핸드폰에 뜨길래 놀래서 받았는데요. 전화기 너머 형님은 더더욱 놀라있는 상태시더라고요. 올케, 정말 미안한데 혹시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나? 우리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탁이야. 약간은 울먹이는 소리로 말을 하는 형님은 제가 택시를 타고 갔을 때 역시 여전히 놀라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다 끝나고 막이 내려버린 얘기였더라고요. 형님이 이때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진 않았지만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고이고이 지켜왔던 아기를 그만 멀리 보내게 되었다는 거였답니다. 아무래도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맞다는 거야. 엄마한테도 연락을 못했어. 그래서 할 일 다 하고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내가 알기론 이렇게 보내고 나면 애기 낳은 거랑 똑같이 몸이 힘들다고 하더라. 올케, 나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계속 눈물만 나. 형님은 그렇게 오열을 하시더니 제 품에 안겨 한참 고개를 못 일으키시더라고요. 제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그런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안정이 안 되어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꺽꺽거리며 울었어요. 자기 친정엄마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아마 상황을 보니 남편인 아주버님도 함께 쭉 있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홀로 그렇게 모든 절차를 거치고 집에 돌아와 일반 산모들이 겪는 산후 우울감을 느끼며 곁에 없는 아기에 대해 아파하며 온 슬픔을 다 떠안고 계셨던 거예요. 넓디 넓은 그 멋진 신혼집 안에 형님의 슬픔만 공허하게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졌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이때 눈앞에서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도 감정이 잘 추스려지지 않아서 화를 마구 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나중에 후회가 막심했어요. 형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저 아주버님, 형님 이렇게 아프신데 혼자 두시면 어떡하나요? 이 집에 싼더미 같은 빨래는 뭐고, 애기 낳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한테 일거리만 잔뜩 만들어주고 나가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잠깐 와봤는데 집도 난장판이 되어 있고 힘든 일 겪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저희 형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세요? 저도 상당히 울컥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어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말 맞다나 저런 환경 안에 형님이 계셨던 거니까요. 어떻게 아이를 먼저 보낸 와이프를 집에 혼자 두고 집안 일거리들을 왕창 놔두고 집을 비울 수가 있나요? 그건 와이프 보고 다 치우라는 거고 아무 감정 없는 가정부 대하듯이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제 말에 전혀 미동도 없이 외려 이런 꼴을 제가 뭐 몰래 훔쳐보기라도 한 양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이봐요 처남댁, 나라고 뭐 기분이 편하겠어요? 남 일하는데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대면 어떡해. 나도 알아요, 슬프다고. 그 사람이 친정 가서 쪼르르 일렀나 본데 그게 뭐 일러서 어떻게 될 일이에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시간 한가하면 적당히 위로나 해주고 돌아가요. 그리고 누가 집안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돈 안 벌고 집에만 있으니 당연히 할 일인 거지. 처남댁은 밖에서 돈이나 벌어봤나 모르겠네. 처남은 이렇게 빽빽 남의 일에 간섭하는 와이프랑 사느라 고생이겠어요. 하여간 다시는 이런 일로 서로 목소리 들을 일 만들지 맙시다. 네? 이러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데, 와, 남인 제가 들어도 이렇게 살벌하게 느껴지는데 형님은 어떠셨을까 싶더라고요. 괜한 일을 오지랖 넓게 질러버려가지고 형님은 더 괴로운 얼굴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 일이 제게 크나큰 실수로 남아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형님 잘 위로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결국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고 찬찬히 시댁에게도 알리게 되었어요. 차마 아버님에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단단히 입막음을 하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아버님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시기를 봐서 적당히 말을 할 테니까 절대 말실수하면 안 돼. 네 아버님 안 그래도 자기 사위 벼르고 있어. 맨날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애기 저렇게 보낸 거 알면 다 사위 때문이라고 아주 뒤엎고 사고칠 거야. 제발 우리 당분간은 조용히 있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닫았어요. 제 출산일도 몇 개월 뒤로 다가오는데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어머니는 마음 편히 이 시기를 보낼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했던 아버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폭주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터질 일이었다면 이때 진즉 폭로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고 보면 저도 임신 중에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네요. 이날 저녁도 아니고 거의 새벽으로 넘어갈 무렵인 시간에 말이에요. 누가 갑자기 우리 집 배를 누르는 거예요. 인터폰을 보니 불도 까맣게 꺼져 있고 해서 뭔가 했더니 형님이 서 계시더군요. 잠옷만 걸치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 이제 막 잠든 남편을 깨워 같이 문을 열었는데요.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있던 형님이 비로소 고개를 들자마자 저와 남편 모두 외마디 비명을 지르게 되었어요. 세상에 형님!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 세상에, 멍 아니에요? 한쪽 눈이 무슨 푸르스름한 국대접을 엎어놓은 마냥 온통 멍으로 뒤덮여 있는 걸 보고 기가 막히더군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발 알리지 말라며 간곡히 부탁하는 형님의 말을 거절하고 시댁에 알리게 되었어요. 비밀로 넘길 게 따로 있지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여지더군요. 이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는 또 아버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 곧장 아버님께 알려드렸어요. 혹시나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괜히 제가 나서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손을 달달 떨어가며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유가 그건 아니라지만 아니라서 더 큰 문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로 새삼 그러지 않아 그 사람. 그냥 일상이야.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나도 아이 보낸 마당에 이렇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 이건 정말 너무 아프네. 다들 나처럼 사는 것 같진 않더라고. 이 말에 남편은 완전히 눈이 돌아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에서 팡팡 뛰더라고요. 형님 본인도 인정하셨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둘 사이에 더 이상 엮일 게 없잖아요. 아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렇게 큼지막하게 상처를 입히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관계만 남아있어요. 우리 시부모님에게 있어 결혼한 이래 얼굴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사위는 이런 식으로 본인 딸들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흔적만 남길 뿐이었어요. 게다가 아기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서둘러 남편을 재촉해서 형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갔고 어머니는 보자마자 비틀비틀 주저앉으시더군요. 밤이 늦었고 새벽이 되어버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버님 다음으로 가장 흥분한 남편이 큰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형, 미안한데 엄마네로 좀 와봐. 누나가 장난 아니야 지금. 매형 이 자식 진짜 사람도 아니야. 와서 얘기 들어. 큰아주머님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도통 얼굴 뵙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행사 때문에 얼굴을 내미시는 분이었어요. 거기는 본인 처남이랑도 사이가 좋아서 맨날 처가 식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어머니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아들 뺏겼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나름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이날 큰 아주버님이 본인 처남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 새벽에. 야, 진짜 그 자식 사람이 아니네. 지 마누라 얼굴을 이따위로 만들어? 아버지, 진정하고 가만히 좀 있어봐요. 가서 소리 지르고 없는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될 일이 아니니까. 큰아주버님은 이렇게 말해놓고 본인 여동생인 형님에게 따박따박 상황을 따져 물었고 형님은 울먹이면서 겨우 사정을 털어놓으시더군요. 이쯤 되니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꼈나 봐요. 툭하면 기분 안 좋으면 그래. 나 사실 매일 이렇게 살았어. 맨날 그 사람 들어올 때 무섭고 어머니한테도 몇 번 상담했는데 계속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만 하셨어. 이 사람 내가 어디 간지도 몰라 지금. 맨날 술 먹고 나가고 집 오면 밥이나 찾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그게 다야. 아, 대골 같은 그 신혼집에서 살면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형님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평소 연락이 잘 안 되고 멀리 사시는 막내 신우도 기가 막혔는지 이래서 자기는 결혼을 안 하는 거라면서 전화로 마구 악을 쓰시더라고요. 그러게, 그깟 결혼이 뭐라고. 사람 없으면 그냥 내 인연 없다 하고 살다 가야지. 언니는 왜 굳이 결혼을 해서 그 난리야? 아무튼 됐어. 나 오전에 올라갈 테니까 딱 기다려. 다 같이 그 집에 쳐들어가자고. 듣자 하니 진짜 이거 미친 인간들 아니야? 형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자식. 결혼식에서 깔짝깔짝대고 눈 흘리니까 여자 좋아하게 생겼다만. 하여간 언니는 보는 눈이 없어. 이날 우리는 시댁에 모여 모두 정말 꼴딱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하냐, 무작정 찾아가기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냐, 외려 우리가 책 잡히면 어쩌냐 하면서 저마다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이 밝을 때 꾸벅꾸벅 졸고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버렸어요. 다들 일어나서 뭐라도 먹고 움직여야 했는데 뭐가 넘어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졸지에 큰 아주버님네 처남까지 함께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엿을 먹여야 할지 고민하며 아주 고통에 휩싸여 있었답니다. 이후로 다음날 오전 중 막내 신우까지 합체가 되면서 다 같이 형님네 시댁으로 움직이게 되었답니다. 이날의 일은 진짜 두고두고 못 잊을 광경인 것 같아요. 임산부인 저보고 남편이 절대 따라오지 말라는 것을 왠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함께했어요. 형님의 전화는 제대로 받지 않는 악마 같은 아주버님네 본가, 그러니까 그 세고 독한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시댁으로 다 같이 향한 거예요. 선전포고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하셨고 그쪽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던지 올 거면 오시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과 저와 남편, 사건의 주인공인 형님,
큰아주머님과 그쪽 처남, 막내 신우까지 어른 8명이 쳐들어갈 줄 몰랐던 거죠. 보자마자 당황했던 그 집 시어머니는 어버버하고 있는 사이 우리는 물밀듯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대뜸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바로 본론부터 말하시더군요. 이제 아들 불러오세요, 당장. 내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우린 안 나갈 거니까 그리하시고. 빨리 부르세요. 내 전화도 안 받읍디다. 자식 교육을 어째 그렇게 시키셨소? 오늘 한번 제대로 수치 당해보세요. 뭐 우리 식구들 끌어낼 거면 다 끌어내보시라고. 처음에 그 집 시어머니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대뜸 형님을 들이밀어대며 우리 딸 얼굴을 보라고 소리를 지르니 움찔하더라고요. 이거 그 집 아들 작품이에요. 잘난 김서방 짓거리라고요. 뭐? 경찰을 불러? 부르면 누가 잡혀갈까요? 우리가 조치를 당할까요? 아니면 그댁 아들이 수갑을 찰까요? 마누라며 장인 장모 전화 다 무시해버리는 자식놈으로 아주 잘 키우셨네요. 당장 불러요! 이렇게 와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와 아버님 뒤로 저와 남편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이 참, 알겠어요. 부를 테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게 뭔 짓거리들이야 진짜 단체로 몰려와서는. 그 집 시어머니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무례하게 대꾸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며느리인 우리 형님 눈주변에 시선을 못 대더라고요. 암만 해도 본인 아들이 해놓은 짓거리라고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와서 따져대고 있으니 거짓말은 아닌 상황이니까요. 여차하면 다 자기 아들이 궁지에 몰려 제대로 욕을 먹게 생겼으니 불안했나 봐요. 그 사이 계속 어떻게든 달래보겠다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형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지 않나 이상한 말로 자꾸 잘못을 떠넘기려 하더라고요. 저기 세아가 우리 석훈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게다. 그리고 너도 잘못이 있었겠지. 애가 절대 아무 뜻 없이 아무한테나 그러는 애가 아니야. 듣자 하니 너가 집안일도 잘 안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그리고 시댁 어른들이랑 어울릴 줄도 모른다더라. 석훈이가 나한테 엄청 상담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부끼리 잘 맞춰가면서 살았어야지. 응? 너무 우리 석훈이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너도 네 자신을 돌아봐야지. 안 그래? 그런 말을 하면서 자꾸 우리 형님 주변을 돌면서 설득시키고 세뇌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못 참고 제가 나섰어요. 저기 어르신, 그만하시는 게 좋을걸요? 뭐 우리 형님이 집안일도 안 하고 고마운 줄을 몰라요? 뭘 고마운 걸 알았어야 했는데요? 형님이 임신하셨다가 아기를 떠나보낸 것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때문에 그리 됐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겠는데 어르신의 눈에 무슨 까막눈이 씌워진 건지 곧 죽어도 본인 아들 탓은 아닌 것 같으세요? 게다가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거 알면서 어떻게 여자를 이 꼴로 만들어놔요? 집안을 개판으로 해놓고 그마저도 몸 힘들어서 못 치우고 기어다니는 사람을 아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던데요? 그게 사람 자식 맞아요? 됐고 불편하니까 우리 형님한테 더 말 걸지 마세요. 어디서 지금 나이살 처먹었다고 아랫사람 가르쳐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세요? 여기 식구들 다 따라와 있고 형님네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와 계신데 그 앞에서 그러고 싶으세요? 뭐라고 더 짓거려봤자 어르신 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암말 말고 놔두시라고요. 제가 따다다다 따져대니 이때 나서려던 아버님과 큰 아주버님도 자리에 앉으셨고 우리 막내 신우는 옆에서 구구절절 흠잡을 말이 없다며 박수까지 쳤어요. 그러니 일순간 기가 죽은 그 집 시어머니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그대로 식탁 쪽 의자를 지익 끌어서 우리 얼굴 안 보이게 앉아있더군요. 결국 이처럼 불편하고 메스꺼운 한두 시간 정도를 날려보낸 뒤 이 집에 그 잘난 아드님, 우리 형님의 남편인 아주버님이 등장한 거예요. 이제 아주버님이 아니라 그 자식이라고 부를게요. 그 자식은 아주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얼굴로 들어왔다가 우수수 몰려있는 우리 식구들을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마 지네 엄마가 처가 식구들 와 있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나 봐요. 하지만 오자마자 대뜸 뭐라 말을 하고 어쩌고 하기도 이전에 아버님과 큰아주버님이 그 자식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막내 신우가 뜯어말리고 형님은 또 울고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다행히 우리 쪽에 흠이 날 만한 상황까지는 안 가고 그쳤고 그것만으로도 그 자식은 매우 놀라있는 상태였어요.
와중에 절대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게 더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파요. 제발 이것 좀 놓고 말하세요. 진짜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뭘 놔, 놓기는. 그래, 놔주마, 이 자식아. 너 내 딸이라 그만 살아. 이혼해. 이혼하고 네 회사도 다 말아먹고 엿먹게 해줄 거야. 그러자 뒤에서 그 집 시어머니가 시뻘개진 얼굴로 받아치더라고요. 뭐요? 우리 석훈이 잘못도 있고 해서 두고 보려고 했더니 하다 뭘 어째요? 내가 그렇게 놔둘 것 같아요? 이 말에 곧장 바로 저희 남편이 대들면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매 형 같지도 않은 이 인간, 땡땡식품 다니고 있죠? 거기 여직원이며 이전 약혼녀며 두루두루 불륜짓 해대고 본인 와이프는 이 꼴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알려지면 과연 거기 붙어있기 쉬울까요? 누나한테 듣자 하니 뭐 큰아버님이 하시는 곳이라면서요? 그쪽에 아들이 없어서 거의 후계자처럼 쓴다던데 후계자로 보고 있는 조카가 이따위로 살고 있는 건 아신답니까? 자기 부인 얼굴을 이따위로 만드는 인간한테 회사 맡기면 참으로 미래가 밝겠네요. 그 떵떵거리며 잘난 척하는 그 집 시어머니와 보란듯이 우리 형님과 처가 식구들을 무시해대던 그 자식은 계속 떵떵거리게 해줄 수 있을 본인들 밥줄을 언급하니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사실 저 회사 자랑은 상견례 때부터 귀에 피가 나도록 해댔던 얘기거든요. 얼마나 자부심이 크던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그럭저럭 들어주셨던 얘기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형님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지저분한 상황을 하나하나 캐내게 되는 여자가 어떻게 스트레스 한 번 안 받고 아기를 잘 품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지옥에서 지옥문을 나갈 열쇠를 찾으라는 명령이 났지. 얼마나 형님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을지 상상도 하기 힘들었어요. 헌데 그 자식도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만 슬쩍 움찔할 뿐 지 살겠다고 짓거리는 소리 들어보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딱 그 엄마의 그 아들 그 짝이더라고요. 아니 부부간의 사생활을 갖고 너무 선을 넘으시네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저는 뭐 당하고 있을 줄 아나요? 처남 그 말을 너무 함부로 하네. 장난도 사람 봐가면서 치라고. 이런 식으로 대충 수습하려 들어대는 데다가 자기 부인이랑은 대충 말싸움이 있었고 자기도 미쳐졌다는 거짓말을 해대니 우리 쪽 분위기는 더 사나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싸움 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똑같이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되니 이쯤에서 매듭을 지어야겠더라고요. 그대로 우리는 집을 나서버렸고 시부모님은 집에다 모셔다 드렸답니다. 그 길로 남편과 저, 막내 신우, 큰아주머님과 그 집 처남까지 합심해서 판을 짜고 실행하게 되었어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식이 다니는 땡땡식품에 제보를 했다는 거죠. 사실상 회사에 직접적으로 넣기에는 어려웠고 형님에게 시댁 큰아버님인 그 회사 사장님 연락처가 있으니 가능했던 일이에요. 결혼식 이후로 애지간해서 얼굴 볼 일이 없는 조카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온 데다가 본인 회사 내부에서 여직원을 건드리고 문란하게 놀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큰아버지라던 회사 사장님도 좀 답답해하는 분위기더군요. 우리 조카 며느리 일단 내용은 잘 알겠어요. 재수 씨랑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정말 석훈이가 홍보팀 여직원 몇을 건드렸다는 게 맞는 말인가? 증거라도 있어요? 이 말에 형님이 그간 캡처해두었던 증거를 보내드렸나 봐요. 본래 이렇게까지 뭔가 싸우고 끝까지 가는 성격은 아니신데 우리 가족들이 나서서 계속 설득한 끝에 겨우 용기를 내신 거예요. 사실 본인의 눈으로 확인했던 그 끔찍한 외도 내역들 그리고 본인의 몸이 상해가며 남편에게 입었던 상처들 다 남겨두기 싫었겠죠. 언젠가는 증거로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찍어두셨다고 하지만 그걸 남겨두면서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셨을까요? 제가 시간별로 잘 정리해두는 게 낫겠다고 해서 같이 컴퓨터로 파일 작업을 했고 그걸 정리하는 와중에도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중간에 형님은 몇 번이나 또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증거까지 눈으로 보고 확인해버린 그쪽 큰아버지이자 사장님은 아주 짧은 단답형의 문자를 우리 형님께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문자를 읽고 나니 저도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어 매우 헷갈렸어요. 조카 며느리, 내용은 잘 알겠어요.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잘 지내요. 내용을 보니 일단 알긴 알겠다는 건데 그 뒤로 알아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설마 이렇게 덥지는 않겠지 싶으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 싶어 불안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이미 이혼을 진행하셨고 그냥 그렇게 이혼만 해버리고 위자료 얼마 받고 모든 게 끝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얼마간 손톱 물어뜯으면서 불안해했는데 형님 이혼하시고 며칠 안 되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옳게 고마워. 큰아버님이 나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진 않으셨지만 이 인간이 나한테 전화해서 거품 몰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나 때문에 제명되어 버렸다고 어쩔 거냐고 아주 발악을 하네. 긴 말씀은 않으셨지만 알겠다는 말이 이 인간 처리하겠다는 말이었나 봐. 그래도 말이 통하는 어르신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리고 그 인간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 이제 와서 나보고 잘못했대. 지네 큰아빠한테 연락해서 다 없던 일이라고 네가 거짓말한 거라고 해주면 위자료를 얼마 더 주겠다나? 진짜 내가 별 그지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았었나 봐. 법원 갔을 때는 눈 깜짝도 안 하고 멍 거적대게 치우듯이 이혼을 마무리하더니 지금 애걸복걸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전화 끊고 차단해버렸어. 형님 말 맞다나 그 자식은 이혼 얘기까지는 그럭저럭 쿨하게 받아들이는 양 끝까지 지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굴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지네 큰아빠 회사에서 제명을 당하곤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더군요. 근데 언젠가는 터질 얘기였었나 봐요. 제명이 결정되고 난 뒤에 몇몇 회사 여직원들이 뒤늦게 폭로를 하고 이제사 말을 한다면서 제보를 했다더군요. 한편으론 저 여직원들처럼 그 자식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재수없는 인연이 아니라 무려 남편으로서 아기까지 임신했었던 형님이 무척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아주 망나니같이 살다고 하고 본인 본가에서도 한동안 꼴보기 싫다며 집에 오지 말랬다나 봐요. 그러니 밖에서 떠도나 본데 워낙에 능력도 딱히 없지만 집안 하나 유복해서 그 나이까지 장가 안 가고 놀았나 보더라군요. 집이며 뭐며 안 받쳐주는 상태로 나이만 먹어서 돈 몇 푼 들고 쫓겨났으니 마땅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이후의 소식은 저희도 몰라요. 그렇게 별탈 없이 우리 가족의 시간이 지나갔고 저도 건강히 아기를 낳아 육아하고 있답니다. 한창 스트레스가 많았기에 저희 엄마가 제발 네 몸이나 돌보라고 형님네 신경 끄고 너나 아기랑 몸 챙기라고 해서 살짝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기와 저 모두 건강하고 이제 벌써 시간이 꽤 지난 이야기예요. 형님은 이혼 후 모든 걸 정리하고 잠깐 쉰다며 해외에 나가 계시는데 거의 그쪽에 적응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딱히 언제 들어오겠다는 말씀도 없고 그냥저냥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심적인 치유가 잘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